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엄청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요즘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욕먹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랑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은 고아예요. 저희가 어쩌다가 고아가 됐냐고요? 30년 전에 제가 5살이고 동생이 3살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엄마랑 아빠 몰래 대문이 살짝 열려있는 틈을 타 밖으로 나왔었어요. 그날 여느 때처럼 모험놀이라며 동네 탐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친하게 지내던 아저씨가 다가와 이런 식으로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 인성아, 인이야. 아저씨 누군지 알지? 우리 자주 봤었잖아. 아빠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야. 아빠가 우리 인성이랑 인이 보고 싶다고 하던데 아빠 보러 갈까? 가끔씩 그 아저씨가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저씨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별 의심을 안 하고 아저씨를 따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아저씨가 나쁜 의도로 우리를 데려간 거고 동업자가 있었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아저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게 됐거든요. 내가 애들 데리고 오면 당신이 애들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잖아. 이제 와서 튀면 어떡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아저씨가 이러길래 제가 신기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몇 번 본 적 있는 아저씨라 의심도 안 했고 심지어 배 탈 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화하기로 했는데 네가 튀면 어떡하냐고 따지는 말투랑 분위기가 유치원생인 저한테는 뭔가 생소한 거예요. 아저씨가 갑자기 왜 저러나 궁금증이 폭발해서 기억에 남아있었어요. 너무 어렸던 터라 상황 파악을 못하고 아저씨를 졸졸 따라다녔었죠. 그러다가 배를 타게 됐는데 그 배는 제주도행 배였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는데 우리를 다시 부모님한테 데려다 줬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버린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멋모르고 아저씨 따라갔다가 바다를 보고 엄청 신나하고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그때 맛있는 거 사온다고 하고는 어디론가 가시는 거예요. 저희는 바닷모래를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아저씨가 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런데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아저씨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저씨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희 보고 왜 혼자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는데 아저씨 따라온 거라는 대답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동생이랑 제가 제주도에 버려진 줄도 모르고 어른들을 따라 경찰서를 갔는데요. 그때 경찰 아저씨께서 이런저런 질문을 좀 해보셨어요. 근데 저희가 나이가 어려서 이름이랑 나이만 알고 있으니까 실종 신고를 해봐도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동생이랑 제가 제주도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30년 전이라 자세한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를 발견한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30년 전엔 지금과는 행정 시스템이 상당히 달랐거든요. 사건을 수사하는 데 필요한 경찰 인원도 부족했고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사실이 부모님에게 전달되지 못한 거죠. 요즘에도 몇십 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하는 가족들이 있대잖아요. 게다가 고아원 측에서도 육지에서 오는 정보나 연락이 부족한 상황이라 우리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고아들이나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나 관리가 부족했는데 제주도같이 고립된 환경에서는 외부와의 교류가 어려워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우리를 찾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못 찾았던 거죠. 암튼 이런 상황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다가 우철이 만나게 됐어요. 우철이는 우리랑 엄청 잘 맞아서 금방 친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고아원에서 삼총사라 불릴 정도로 붙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우철이랑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게 됐죠. 사귀게 된 후에도 우철이랑 저 그리고 동생까지 셋이서 자주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희 원래 셋이 친남매 아니었어?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맞고 닮기도 했었어요. 우리가 있던 고아원이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망해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도 우리 셋은 전라도에 있는 고아원으로 함께 옮겨졌고 동시에 움직였는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성인이 되어서도 셋이 함께 다녔어요. 고아원에서 독립하게 되었을 때도 돈을 모아서 상경한 다음에 셋이서 투룸에서 지냈죠. 그때 남편이 꼭 성공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해보는 것 같았어요. 20살이 되자마자 공장, 택배 알바 이런 거 하다가 누구 따라다니면서 일 배운다고 하고 사업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일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냥 기술직이라고만 해서 용접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그러다 성인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저랑 남편이 혼인신고를 했어요. 사랑하기도 했고 진짜 가족이 되자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애 하나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상경하니까 조금씩 허세가 들었어요. 남들 좋다는 건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서울 와서 친해진 친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그 친구가 원래 집안이 잘 살아서 여유로운데 남편이 그 친구를 따라하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고급 브랜드 옷을 사 입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썼죠. 옷을 고를 때도 품질보다는 브랜드를 우선시했고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엔 작은 분식집이나 저렴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곤 했는데 남편이 점점 더 고급스러운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고급 레스토랑을 찾아가고 와인을 주문해 보려고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가는 술자리에서도 늘 그럴듯해 보이는 술을 주문하며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라도 되는 양 으스대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이 부자 친구처럼 되고 싶었나 봐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느낌이었죠. 돈은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하나 했더니 우리 몰래 민증 위조하는 일도 하고 빚을 내고 다니면서 그랬어요. 경찰에 몇 번 잡혀가기도 했는데요. 저도 처음엔 남편이 이러고 다니는 거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초인종을 막 누르길래 문을 열어줬는데 어떤 남자가 남편을 찾는 거예요. 마침 남편이 집에 있어서 불렀는데 남편이 바로 나와보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이랑 그 남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남자 완전 빚쟁이 같은 거예요. 남편한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마 돈 빌렸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 예상이 맞았어요. 남편이 진짜로 저 몰래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빚쟁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야, 너는 민증 위조하는 일도 하고 경찰에 몇 번 잡혀간 적도 있는데 왜 큰 돈을 못 벌어오냐? 내가 너랑 친분이 있어서 좀 봐줬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봐줘. 그 말을 들은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멍하니 남편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뻔뻔하게 뭘 쳐다보냐는 식으로 저를 마주봤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나 몰래 돈을 빌려놓고 왜 이렇게 당당해? 게다가 뭐? 민증 위조? 경찰? 난 당연히 당신이 기술직 한다길래 현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줄 알았는데 감히 나한테 거짓말을 해?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 돈 많은 친구 따라한다고 비싼 옷 입고 비싼 밥, 비싼 술만 찾을 때마다 알아봤어야 했어. 이렇게 큰 빚이 생겼는데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이러면서 이거 완전 이용감이라고 악을 질렀죠. 그런데 남편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이런 소리에 짓거리는 거예요. 그동안 잘 벌었다가 약간 일이 삐걱대서 빚이 생긴 것뿐이야. 경찰 조사는 받았지만 내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미 깜빵했지 않겠어? 남편이 이러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머리가 더 아팠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한 소리 했었는데요. 당신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어?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건데 내 앞에서 연기한 거야? 진짜 실망스럽다. 제가 이러면서 이거 말고 또 숨기고 있는 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남편이 막 귀를 후비적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나는 네 먹여 살리려고 못할 짓까지 다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네. 그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오던가.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저를 무시하고 나가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예전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일한다고 누굴 만나러 다니거나 돈 많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그랬었거든요. 전부 다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변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친구들 정리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맨날 싸울 무렵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밤늦게 들어온 거예요. 전 당연히 남편이 또 사고치고 다닐까봐 뭐하고 왔냐, 누구랑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흘겨보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신이랑 당신 동생이랑 이렇게 사는 게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해. 다른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결혼 후에도 처남이랑 같이 사는 사람은 없어.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놈의 집구석 나가던가 해야지. 남편이 이러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어릴 때 그렇게 다정하고 듬직하던 제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게 딱 제 남편한테 걸맞는 말이었어요. 물론 제 남편이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눈이 떠진 거겠죠. 그런 남편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끔찍해질 때쯤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집에 잘 안 들어오기도 했어서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런 것도 남편이라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혹시나 하고 받아봤는데 전화를 건 사람이 경찰이라고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우철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다리 근처에서 김우철 씨 짐과 함께 핸드폰이 발견돼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핸드폰에 와이프라고 저장되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다리 근처에 김우철 씨 짐만 발견된 게 아니라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아주 늦은 밤에 남편분이 다리 위에서 강으로 뛰어든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어디로 오라고 알려주길래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경찰서로 갔는데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유서를 손에 쥐었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유서를 펼쳐봤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 글씨체가 맞는 거예요. 남편의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여보, 당신이랑 인성이한테 빚만 지어준 것 같아서 미안해. 빚쟁이 때문에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서 나 먼저 갈게. 우리 애랑 울 처남, 인성이한테 잘 말해줘. 유서를 전부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경찰이 남편이 유서를 발견했다는 다리에도 가봤는데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까지 안내해준 경찰을 붙들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빚쟁이가 해코지를 한 것 같은데 조사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떠났다는 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러면서 남편의 흔적이 발견될 때까지 장례를 못 치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긴 하겠지만 이미 유서도 발견된 시점이니 어느 정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경찰이 남편이 다리에서 뛰어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경찰 말대로 조사를 해주긴 했는데 남편의 흔적은 결국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남편은
그렇게 쉽게 떠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려고 범죄도 저지르는 사람이 빚쟁이한테 시달린다고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상황이 힘들어지면 오히려 신분증을 위조해가며 돈을 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 빚쟁이들이 남편을 괴롭혀서 다리 밑으로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뛰어내렸다는 그 다리를 바라보면서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는데요. 남편이 진짜로 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고? 남편이 도망친 곳은 아닐까? 혹시라도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숨은 건 아닐까? 수없이 많은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다녔어요. 이러다가 역시 경찰들 말대로 남편이 떠난 것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마음속에 자리한 허망함이 지워지지 않았죠. 남편이 왜 우리에게 말도 없이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허망함은 더욱 깊어져 갔어요. 저랑 동생은 이상한 물이 들어서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몇 년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 살았죠. 다들 제 남편이 죽었다고 했지만 우린 믿지 않았어요. 5달째 시신도 찾지 못해서 사망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남편 장례도 못 치르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경찰서를 찾아갔죠. 경찰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유서만으로 사망신고가 접수된 것은 매우 드문 경우예요. 빚 때문에 죽은 척 연기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죽은 지 확인이 안 된 분은 5년 이상 연락이 안 되어야만 사망신고가 가능한데요. 게다가 사망신고할 때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 제출이 필수적이라서 일단 남편분이 단순 실종자로 분류될 것 같아요. 경찰관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경찰서를 빠져나왔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저랑 제 동생이 빚쟁이들을 피해서 이사를 가게 됐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하게 된 것이 에어컨 수리기사였어요. 동생이 수리하고 저는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는 2인 1조 일이었는데 이게 여름 시즌이 되면 부자 동네에서 수요가 높았는데요. 에어컨을 수리하거나 필터를 청소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날려서 마스크를 끼고 일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푹 눌러 쓴 다음에 에어컨 작업을 하러 한 평창동 대저택에 들어가게 됐죠. 대저택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세상에, 거기서 죽은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고 모두가 믿었던 제 남편이 멀쩡하게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쨍 하는 소리가 울렸지만 떨어진 물건을 주울 생각도 못했는데요. 몸이 얼어붙은 듯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아니, 빚 때문에 죽은 척 연기란 게 사실이라는 걸까요? 경악과 충격, 혼란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가늘게 뜬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아님 내가 착각하는 건가? 아님 단순히 닮은 사람이 아닐까?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죠. 저뿐만 아니라 동생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우리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알아봤는지 아니면 진짜 소름 끼치게 닮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남편을 닮은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남자가 나서서 먼저 이렇게 말을 걸더라고요. 에어컨 기사님 같으신데? 에어컨 고치러 오셨어요? 따라오세요. 저희 집에 에어컨이 여러 대 있어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남편이 이러면서 앞장서길래 동생이랑 제가 얼른 따라갔는데요. 대문을 통과해 정원을 가로질러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집안 구조가 뭔가 낯이 익었어요.
이게 뭐지 싶은 생각에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그때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집을 돌아다니며 에어컨 위치를 알려줬어요. 그 남자 말대로 집이 넓으니 에어컨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설명을 하면서 위치랑 에어컨 문제들 등등 요청사항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저랑 동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벙쪄있느라 남자 쪽으로 집중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남자도 당연히 눈치를 채고 이런 식으로 확 짜증을 냈었거든요. 저기요,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더 죽겠는데 왜 이렇게 굼뜨신 건데요? 한눈 팔지 말고 빨리 좀 고쳐주세요. 남자가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저희를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둥지둥거리며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아이고, 죄송해요. 설명 전부 다 들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부터 봐드리면 될까요? 시간은 짧으면 3,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 길면 5,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이러면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죠. 그니까 남자가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최대 6시간 정도 걸린다니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지금 저는 너무 더우니까 차에서 에어컨 쐬다가 올게요.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다가 저희 대답도 듣지 않고 획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가 나가는 걸 보고 나서 동생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물었는데요. 아니, 야, 이 집 뭔가 낯익지 않아? 우리 어렸을 때 지냈던 집이랑 너무 똑같아. 나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깜짝 놀랬잖아. 게다가 그 남자 우리 남편이랑 닮은 것 같던데 내 착각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동생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주변을 둘러보면서 이랬어요. 이거 완전 우리 애기 때 살던 집 아니야? 집 구조가 너무 비슷한데? 게다가 누나 말대로 아까 그 사람 매형이랑 너무 닮았던데? 신기하더라. 동생이 이런 식으로 희미하게 기억하는 것들이 똑같다고 했죠. 거실에 있는 피아노, 지나가면서 쓱 봤던 방들을 보며 기억해낸 내 방이었던 것 같은 여자아이 방, 그리고 남자아이 방의 위치, 내가 좋아하던 인형, 어릴 적 우리가 키웠던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어린 두 남매의 사진 등등. 물건들은 오래전 물건인 듯 좀 촌티가 났는데 딱 30년 전 정도 애들 물건 같아 보였어요. 세월의 풍파를 맞았는지 낡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린 에어컨 수리하러 왔다는 것도 있고 홀린 듯이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저는 여자아이 방이 신경 쓰여서 들어가 봤죠. 근데 방 안에 있는 인형이 제가 어릴 적 애착의 인형이랑 비슷해 보여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사모님이 나타나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에어컨 기사님 맞죠? 안 그래도 음료수 준비했는데 어디 계시나 했네. 기사님, 더우시죠? 기사님 오신다고 음료수 준비했는데 드시면서 하세요. 사모님이 이러시면서 시원한 음료수를 내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를 바로 받아들고 감사드린다고 꾸벅 인사를 건넸는데요. 그때 그 방 안에 있던 애들 사진이 눈에 들어오는데 저랑 동생 어렸을 때 얼굴이랑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사모님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리 물었죠. 애들이 참 귀여워요. 애들이 꽤 어려 보이는데 손주들이에요? 아님 자식분들 어릴 때 사진을 그대로 두신 건가요? 제가 이러면서 저를 닮은 사진 속 여자아이를 뚫어져라 쳐다봤는데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어딘가 슬퍼 보이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러셨어요. 자식들 사진인데 첫째가 5살이고 둘째가 3살일 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나서 너무 원통해서 애들 물건도 못 치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극적으로 아들을 찾았어요. 근데 우리 딸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모님이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는 거예요. 딱 그때가 부모님이랑 헤어졌을 때라서 깜짝 놀랐죠. 근데 솔직히 제가 부모님 집 에어컨을 봐주러 올 가능성은 너무 낮잖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그러시냐 하고 넘어가면서 사진을 자세히 봤거든요. 사진 속 여자아이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너무 낯익은 거예요. 엄마가 작아졌으니까 버리자고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라서 누더기가 될 때까지 입었거든요. 그 원피스 무늬랑 색깔까지 똑같았는데 여자의 소매가 짧은 걸 보니 크기도 작아 보였어요. 이거 완전 내 어릴 적이랑 판박이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강아지들과 한 남자아이가 같이 찍은 사진을 든 채로 방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때 동생에게 음료수를 건넸는데 동생이 들고 있는 사진을 발견하시고는 이러셨어요. 아, 기사님도 음료수 드세요. 아, 그 사진은 제 아들이랑 저희가 키우던 강아지 사진인데 그건 왜 들고 오신 거예요? 사모님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생이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랬어요. 아니, 제가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건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해요. 저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랑 닮아서요. 이분이 제 누나인데 보여주고 싶어서 그만. 동생이 이러면서 어버버거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사모님이 동생 손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을 보신 거예요. 사모님이 놀라시면서 동생 손을 가리키시더니 이러셨어요. 여기는 어쩌다 다치신 거예요? 저희 아들이 다친 곳이랑 똑같네요. 이도 화상이라서 치료를 받아도 흉터가 남았었거든요. 사모님이 이러시길래 그건 왜 묻나 고개를 갸웃거렸죠. 하지만 저도 여기가 우리 집 같은 와중에 사모님도 신기하셔서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동생도 저랑 비슷하게 의아한 표정을 짓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몽유병을 앓은 적이 있거든요. 몽유병 상태로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놓아뒀던 전기포트에 대인 거예요.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눈이 엄청나게 커지셨어요. 저희도 놀라서 동생이랑 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 사진 속 강아지들 이름도 기억하세요? 강아지 종은 기억이 안 나더라도 강아지 크기라도 말씀해 주세요. 사모님이 워낙 다급하게 이러시니까 저희도 당혹스러웠죠. 그때 동생이 좀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답했었는데요. 쿠키랑 제리였던 걸로 기억해요. 쿠키가 대형견이고 제리가 소형견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렸던 터라 강아지 종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 사진 속 강아지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동생이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사모님이 입을 쩍 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졸라서 데려왔던 강아지들이고 고아원에 가서도 쿠키랑 제리 보고 싶다고 많이 얘기했어서 강아지들 이름 정도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사장님도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사모님이 사장님 팔을 막 끌어당기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랑 똑같은 이유로 손에 화상 자국을 입으셨대. 게다가 예전에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쿠키랑 제리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무 호들갑을 떠시길래 왜 저러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 커튼이 있는 쪽을 가리키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누나, 여기 예전에 우리 집이랑 구조가 너무 비슷하다. 우리 어렸을 때 아빠 몰래 라이터 가지고 놀다가 커튼 태워 먹어놓고 불이다 라고 신나 했었잖아. 딱 저기서 했었는데 너무 우리 집 같네? 누나도 기억나지 않아? 동생이 이러니까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그야말로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말을 꺼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딸이랑 아들이 사고 친구랑 너무 똑같이 말하셨어요. 어떻게 강아지 이름도 쿠키 제리인지 지금 상황이 믿겨지지 않네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계속되니까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팔에 있는 몽고 반점을 보여줬어요. 팔을 걷어붙인 채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혹시 이것도 비슷하세요? 따님분 팔에도 이 점이 있나 해서요. 몽고 반점이 원래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이상하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랬더니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아연실색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손까지 떠시면서 사장님 팔을 붙든 채로 이러셨어요. 어쩜 이거까지 똑같지? 이거 완전 우리 딸이랑 아들 아니야? 여보, 이거 꿈은 아니지? 이렇게 우연히 계속될 순 없잖아. 설마... 사모님이 이러시길래 제가 동생 보고 마스크랑 모자를 벗어보자고 말한 다음에 동시에 벗었죠. 그러면서 제가 사장님이랑 사모님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따님이랑 아드님이랑 닮은 것 같아요? 어릴 적 얼굴이랑 많이 달라졌지만 혹시나 해서요. 제가 이러면서 잔뜩 긴장한 채로 사모님이랑 사장님을 쳐다봤어요. 근데 사모님이랑 사장님이 울먹거리시는 거예요. 사모님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이러셨어요. 세상에, 너무 비슷하다. 어쩜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지? 이거 우리 딸이랑 아들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사모님은 물론 사장님까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생과 함께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제 이름은 인이고 동생 이름은 인성이에요. 저희도 30년 전에 제가 5살이고 동생이 3살 때 부모님을 잃어버렸거든요. 저도 이 집에 들어온 순간 잃어버린 부모님 집에 온 건가 했어요. 제가 이러니까 사장님이랑 사모님 머릿속이 복잡해진 것 같았어요. 두 분 다 머리를 짚으시더니 사모님이 사장님한테 이렇게 속닥거리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찾은 인성이 누굴까? 인성이도 손등에 화상 자국이 있던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사모님이 이러시니까 사장님도 얼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남자가 남편을 너무 빼닮았다고 생각한 상태라서 이런 식으로 대꾸했던 것 같아요. 저희 대문 열어주시고 안내해주신 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그 사람 고아원에서 만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랑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저랑 결혼까지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유서를 남기고 떠나버려서 죽은 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나게 돼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랑 아빠가 그 말을 듣고 서로 귓속말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역시 그런 것 같지?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울부짖으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딸이 맞는 것 같아. 안 그래도 아들을 찾긴 했는데 뭔가 어색하고 이상했거든. 처음에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에 너무 행복해서 우리 아들 맞다고 환희에 차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를 해볼수록 묘하게 불안해졌어. 그런데 너희랑 이야기를 나눠보니 한눈에 알아보겠더라. 진짜 내 자식이다 하는 촉이 딱 왔어. 몇십 년 떨어져 있어도 부모랑 자식 같은 사이는 서로를 알아본대잖아요. 저랑 동생을 부둥켜 안으시면서 우시는데 저도 처음엔 얼떨떨하고 믿겨지지 않다가 수도꼭지 틀듯이 눈물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남편이 패닉이 왔는지 막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걸 전부 다 들었나 봐요. 게다가 우리가 그동안 모자랑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남편이 얼굴을 못 봤잖아요. 이제 얼굴을 보게 됐는데 너무 놀랐는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여보, 여보랑 인성이가 왜 여기 있어? 에어컨 기사님으로 온 게 당신이랑 인성이란 말이야?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지? 그제야 부모님도 남편이 인성이가 아니란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아들이라고 속이고 이 집안에 들어온 게 사실이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인성이랑 인이 부모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냐?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있었어? 아빠가 이러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거예요. 모두 매섭게 노려보는 가운데 남편이 주춤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제주도 고아원에서 만났었는데요. 그때 인성이랑 인이가 있는 집 자식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인성이랑 인이가 들어왔을 때 여러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해준 집이나 주변 환경이 너무 잘 사는 집안 같더라고요.
게다가 입소 당시 입고 있던 옷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선생님들은 후원금을 목적으로 아이 찾는 부잣집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인성이랑 인의를 들이밀고 그대가 아이들이냐고 수소문하고 다녔었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가 기억나더라고요. 고아원 선생님이 그럴 때마다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만 있었고 후원금은 택도 없었어요. 우리 남매는 고아원에서 괜히 선생님들의 화풀이 대상이 됐었는데요. 그 뒤로 고아원에서도 우리 부모 찾아주는 걸 완벽하게 포기했었어요. 이런 이유로 남편이 우리가 부잣집 자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남편이 부모님을 찾아 나서게 된 계기는 빚더미에 앉아 벼랑 끝에 몰린 순간부터였대요. 빚쟁이들이 남편을 끊임없이 압박해오자 남편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제 부모님이었대요. 남편이 경찰서에 DNA를 등록해서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의 머리카락을 넘기고 자기 이름과 본인의 연락처를 남겼대요. 우린 그런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이런 게 있다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무튼 남편이 이런 방식으로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대요. 부모님이 남편을 찾고 있다고 해서 남편이 울 엄마, 아빠 앞에서 아들 행세를 했단 거예요. 그 당시에 엄마가 이런 식으로 저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너네 누나는 어디 갔니? 왜 누나랑 같이 안 오고 너 혼자 온 거야?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 엄마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가슴 저리고 있었대요. 그는 남편이 엄청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제주도 고아원에 있을 때 폐병으로 죽었어요. 고아원 근처에 누나를 묻었는데 고아원이 망해서 다 밀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구라만 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들었던 추억들을 술술 대면서 아들 행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린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그걸 또 부모님 앞에서 말했었잖아요. 아빠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어쩐지 이 사람은 세세한 건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 인성이가 소아 몽유병에 걸렸던 거랑 불장난을 했던 거, 인이가 애착 원피스가 있었다는 사실 같은 것들을 꺼낼 때마다 이 사람이 전혀 모르겠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 아빠가 이러면서 어쩐지 너무 이상하다고 했는데요. 게다가 엄마도 저희한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엄마랑 아빠는 DNA로 아들을 찾은 거라서 믿었어. 3살 때 잃어버린 애잖아.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을 인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 난 당연히 손등에 화상 자국까지 남아있으니까 진짜인 줄 알았다. 전 무엇보다 남편이 제 동생 행세를 하려고 손등에 화상 자국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죠. 돈이 뭐라고 손을 지지고 가족들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릴 수가 있는지. 남편이 한 짓이 온갖 정이 떨어지면서 인간 같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낯선 남자가 추악한 목적으로 다가와서 자식인 척 연기를 하는데 1% 의심도 안 했겠어요? 뭔가 묘하게 이상하다 했을 무렵 우리가 나타나서 진실을 이야기해 주니까 엄마랑 아빠도 우리가 친자식이라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부모님이 막 울면서 이제야 우리 딸이랑 아들을 보게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남편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매섭게 노려보고 저랑 동생도 눈을 흘기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빠가 남편을 이렇게 추궁했는데요. 어떻게 빚 때문에 그런 짓을 꾸미고 거짓말할 수가 있어? 게다가 우리 딸이랑 결혼까지 했다며? 어떻게 사위가 자기 와이프를 배신할 수 있냐고? 아빠가 이러면서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궁지에 몰리니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운전기사에게 바로 잡혔어요. 우리 부모님이 엄청나게 노하셨죠.
부모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용인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호통을 치셨어요. 얼른 112에 신고하고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소송 준비해. 아무리 우리 딸이랑 결혼할 사이라도 우리 집안 배신하고 사기친 거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으니까 저 사람 제대로 붙잡고 있고. 엄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사용인들이 남편을 붙들고 있고 각자 전화기를 붙든 채 여기저기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오니까 사용인이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사용인이 인터폰을 확인해보고 경찰이라고 이야기해준 다음에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경찰이 이런저런 조사를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거든요. 남편이 이미 우리 부모님을 졸라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대요. 남편이 글쎄 부모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입을 털었다는 거 있죠? 엄마, 아빠, 제가 고아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 때 어떻게든 먹고 살려다가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을 갚아야 할 것 같은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불쌍한 척을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남편이 이렇게 거짓말을 쳤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엄마가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일이 격분하셨는데요. 어떻게 돈 때문에 남의 자식 흉내를 낼 수가 있냐? 난 내 딸 남편이라고 해도 내 사위라고 해도 납득 못하겠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이렇게 비는 거예요. 죄송해요. 돈에 맨날 쪼들려서 살다가 머리가 돌아버려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가족이잖아요. 사위인데 왜 그러세요, 장모님, 장인어른. 남편이 이랬는데도 엄마랑 아빠가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저랑 동생 쪽으로 몸을 틀더니 이번엔 저희한테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인성아, 우리 그동안 같이 보낸 세월이 있는데 실수 한 번에 이러는 건 좀 아니잖아. 내가 빚 때문에 궁지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니까 제발 용서해줘.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엎드려 비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하나도 안쓰러워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일침을 날렸어요. 왜 우리가 용서해줘야 하는데? 상처는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엄마랑 아빠도 그렇고 나랑 인성이도 당신 봐줄 생각 1%도 없으니까 그냥 죗값 치를 생각이나 하라고.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봐달라고 난동을 피우다가 결국 경찰 손에 체포돼서 끌려갔어요. 변호사가 나중에 도착해서 남편을 무슨 죄목으로 고소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선 기망에 의한 사기죄는 당연한 거고요. 그분이 자살로 위장한 것부터 문제가 됩니다.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한 척하기 위해 유서를 남기고 다리에서 뛰어내린 것처럼 꾸미는 바람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쓸데없는 자원을 소모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변호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남편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기망에 의한 사기 제목으로 고소하게 됐어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됐는데 남편이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서 벌금형에 처하게 됐대요. 그동안 당연히 남편한테 이혼 소송도 걸었어요. 남편이 자살로 위장한 다음에 부모님께 사기를 쳐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본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었죠. 남편이 빚이 있는 상태로 도망간 거라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지만 양육비랑 위자료를 받게 된 거예요. 남편한테 돈이 없으니 위자료를 분할 지급하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전 이제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됐으니 전 남편 존재 자체를 머릿속에서 없애버리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그 뒤로 우리 가족은 늦었지만 평창동 대저택에서 살며 그동안 못했던 걸 하나씩 해보게 됐어요.
해외여행도 가보고 고급 호텔도 가보고 가족 사진도 찍어보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죠. 그날도 가족들이랑 다 같이 외식하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 앞에 전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전 남편이 저희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간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여보, 이성아, 나 좀 살려줘. 빚쟁이가 찾아와서 안 죽었는데 왜 죽은 척했냐고 하면서 빚을 독촉했어. 그 와중에 벌금을 내서 돈이 없는 거야. 막노동을 하면서 돈이 생기는 족족 위자료를 주려고 했는데 빚쟁이한테 다 빼앗기고 있으니까 제발 도와주라. 나 이러다가 진짜 다리에서 뛰어들게 생겼어. 남편이 이러면서 지저분하고 더럽게 질질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남편한테 이런 식으로 직언을 날렸어요. 뛰어내리려고 했으면 그때 확실히 하지 그랬어? 옛날처럼 네가 빚 때문에 힘들어졌으니까 다리에 뛰어든 척 연기나 해. 제가 이렇게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대꾸했거든요. 그니까 전 남편이 제 팔을 붙잡은 채로 이렇게 빌빌거리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겁이 나서 그랬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그때는 빚쟁이들이 너무 무섭고 나한테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그때 빚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제발 봐주라. 마음 같아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당신이랑 우리 딸 그리고 인성이한테 진짜로 잘할 거야. 전 남편이 이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은 채로 끈덕지게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전 남편을 떨쳐내면서 이렇게 고함을 질렀죠. 네가 우리 가족한테 뭘 어떻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는 너 안 만나고 싶어. 내 인생에서 네가 없는 게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일 것 같다고. 제가 이러면서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라고 했거든요. 근데도 전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제 다리를 붙잡은 채로 이러는 거예요.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 지금 막노동하면서 한 푼 한 푼 벌어서 양육비라도 주려고 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봐주면 안 될까? 전 남편이 이러면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전 남편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대꾸했는데요. 그래서 뭐 어쩌란 거야? 설마 네가 막노동이라고 해서 양육비를 주는 걸 조금이라도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내가 왜 당신한테 기회를 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이러니까 전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전 남편이 덜덜 떨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야, 여보. 내가 죗값을 치르고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라고 이러는 거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여보? 전 남편이 이러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상을 팍 쓰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네 여보야? 이미 이혼할 사이에 여보라고 부르지 마. 우리가 너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널 받아주겠어? 미쳤다고 받아주겠냐고. 네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올 자격 따위 없으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제가 이러면서 엄마한테 문 앞에 소금이라도 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니까 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끈질기게 구는 거예요. 이제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날 믿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죗값 치르고 있으니까 기회를 줘라. 응? 전 남편이 이러는데 너무 징그럽고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고 말았어요. 당신! 내가 지금 하는 말 안 들려? 더 이상 우리 가족들한테 접근하지 말고 내 인생에 발들일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여기로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야.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계속 찾아와. 그렇게 말한 다음에 가족들을 끌고 외식을 하러 갔는데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그 뒤로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미 낸 벌금이 생각보다 컸고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줘야 하는 상황에서 또 고소당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그 뒤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게 됐어요. 동생이랑 저는 부모님이 하던 사업을 배우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도 나가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가다가 사연글을 보내게 된 거예요. 원래 세상은 반대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착할수록 속이기 쉽고 악질일수록 오래 살아남으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가장 먼저 떠나가고 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으며 마주치기 싫은 사람은 어딜 가나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현지의 힘듦이 행복의 걸음이 되어 훗날 웃으며 누구보다 예쁘게 피어나길 바랄게요.